단거리 선수들이 0.01초 위해 시간을 바치고 내달리듯 배우는 교사 되어 수업 5분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학습 15분 교육학. 이렇게 진보주의가 교육의 방향을 상실했다. 정신, 지성, 이성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이 항존주의가 대두하게 됩니다. 신토마스주의라고도 하는 이 항존주의는 인간의 본질이 불변하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 또한 불변하다. 모든 사물이 변하지만 불변의 공동 형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달하는 이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으로 허친스가 있는데 위대한 고전에서 이 불변의 공동 형체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인이 되기 전에 교양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전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존주의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문화적 역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획일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고전의 위대한 인간으로 생각해서 너무 귀족적이고 너무 금욕적이라는 사상이라는 반발이 있었고요. 또 실제 사회는 고전의 내용이 펼쳐지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과학적 탐구 정신과 양립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또 지나치게 아동 중심의 교육이 아니었나 하면서 이제 본질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본질주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토대로 문화적 유산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통과 항구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에서 아동의 흥미를 강조했다면 본질주의에선 아동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수행하게 되죠. 실시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참여의식과 개혁에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교과 중심이고 사회과학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경오염과 빈부격차 문제가 나타나면서 또 재건주의가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개조주의라고도 하는 사상인데 진보와 본질, 항존주의 모두 비판하면서 나타나는데요. 교육은 사회 미래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사회개혁 수단이다. 현실에 대해 의문제기를 권장하면서 사회적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그 본질주의와는 달리 사회과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한계점으로는 이제 가치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요. 재건주의라면은 무엇인가 재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재건할 것인가, 재구성할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 통일을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급진적이고 이상적이라는 점. 교육은 사회의 하위 요소일 뿐인데 너무 과대평가되었지 않는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 대부분 교육사회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경제재생산 이론이 있고 문화적 재생산 이론 등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경제재생산 이론부터 살펴보면 볼즈와 진티스가 제안한 이론인데 상응이론이라고도 하죠. 학교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생산관계를 재생산한다.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상응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경제적 기능에 국한시켜 해석했고 또 학생들을 능동적인 존재가 아닌 수동적인 존재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생생한 학습과정, 생생한 성장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부르디에가 제안을 했는데, 계급은 자신들만의 특이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대체로 지배 집단의 문화를 교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지배 집단의 문화를 새로이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상징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보르디에가 설명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번스타인도 상류층의 언어를 하위 문화 학생들은 또다시 배워야 한다, 새로이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하위 문화의 학생들이 상징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잘 설명한 바 있죠. 번스타인도 그렇고 부르디에도 그렇고 왜 하위 문화에 속한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또 관련된 학자 중 하나로 애플이 있는데, 애플은 상대적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에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 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정치적인 행위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화적 재생산 이론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지만 이제 애플은 학생의 주체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몇몇 노력하는 학생들은 상류층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 체계는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통해 저항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상류 집단의 문화에 따라간다는 관점을 가진 학자입니다. 네, 애플은 이렇게 아이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이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에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보울즈와 진티스의 이론과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고 인간 소외 현상을 거치면서 실존주의가 대두하게 됩니다. 실존주의는 기본적으로 보편 정신을 부정하면서 개인이 주체성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이성, 반주지주의 뭐 이런 주장을 펴는데 기본적인 물음으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교양교육과 인문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삶의 부정적인 측면까지 적나라하게 다 가르쳐야 진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상에서 벗어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펴니다. 가장 중요한 게 참다운 인간은 관계 형성에서 드러난다라는 주장인데 이 관계, 대화와 만남과 참여 그리고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에 적합해지는 걸 반대했고요. 개인 중심의 자신의 본질적 모습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교육과 굉장히 가까운데 한편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이와 관련된 학자로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교 경건주의자인데 모든 사물은 신성하다 때문에 적극적 봉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를 통해서 만남의 철학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교육은 관계 형성에 대한 본능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접근해 오도록 격려해야 된다라고 마틴 부버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나, 너의 관계. 참된 이해 속의 근원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나, 그것의 관계. 목적을 위해 타인과 사물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이용을 했는데 이 마틴 부버가 제안을 했던 만남의 철학의 목적은 나 그것의 관계에서 나 너의 관계로 도약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론 볼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로브가 말하길 교육은 비연속적이다. 아름답게 사는 일, 사랑하는 마음, 신앙을 갖는 일은 연속성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위기와 각성, 상담, 해우, 경험, 좌절의 이 6가지 단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는 실존주의와 대립을 하는데 실존주의가 자신만의 그 어떤 가치, 자신의 존재를 찾는 것을 강조했다면 구조주의에서는 주체적 의식은 없다. 보편화의 세계가 전부다. 인간의 언어, 사회구조와 정신 등을 지배하는 보편적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철학사조입니다. 뭐 대표적인 학자로 피아제가 있고 뭐 브루너, 촘스키, 콜버그 등의 학자가 있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주체는 한 개인은 구조의 산물이다. 구조 속에서 조합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은 단순한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금 기계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 구조주의 한계로는 구조화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나 감정 등을 무시한다는 한계가 있고 개별적인 인간의 삶을 조금 얕보고 등한시한다는 단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분석 철학입니다. 자연과학이 1차 학문이었다면 철학은 이 학문들의 진술체계, 언어체계의 분석에 초점을 둔 그 메타학문적인 조금 2차 학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철학인데 실제는 언어 속에 있고 그래서 이 언어의 명료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조입니다. 사변적이고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방법들,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좀 애매한 방법들을 거부하면서 사고를 정확한 토대 위에 두어서
교육학의 학문적 기초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개념들을 이렇게 분석 철학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고, 예를 들면 피터스의 교육의 정의나 뭐 지식의 형식 같은 이런 노력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분석 철학에도 한계가 있죠. 이 언어의 역사, 사회적 측면에 소홀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언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화하고 뜻이 많이 바뀌는 그런 개념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언어를 완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딱 사전처럼 딱딱딱딱딱 정리를 해놔버렸죠. 그리고 세계관, 윤리관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분석만 하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진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학자로 비트겐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언어게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단어라도 그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그 사용이 다르다. 같은 언어라도 야구와 축구에서 허용되는 것이 다르듯 단어의 의미를 묻지 말고 단어의 사용을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학자입니다. 뒤이어서 교육의 정의들이 등장하는데, 분석 철학자들이 했던 주 활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육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어떤 모호한 개념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죠, 분석 철학자들은. 그래서 피닉스는 교육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브로디는 누구나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학교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해석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배운 것을 기초로 여러 가지 사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피터스는 교육을 문명화된 삶으로의 입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인격의 기능으로 세 가지를 두었는데, 입법적, 집행적, 심판적으로 두면서 입법적은 규칙 원리를 세우는 것, 집행적은 신념 체계를 따라 생활하는 것, 심판적은 번민, 고통, 죄의식을 일으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 이렇게 인격의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또 모든 교육 문제의 근원은 언어의 혼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료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피터스는 교육의 세 가지 기준을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규범적 기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인지적 기준, 지식, 이해의 과정, 그래서 안목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세 번째로 과정적 기준,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적 개념으로 확장해서 지식의 형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니 인생의 모든 영역을 설명하고 질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는 인지적 내용을, 그런 인문교과들을 지식의 형식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또 다루어야 할 게 내재적 가치와 선언적 정당화 논의가 있습니다. 내재적 가치는 유용성과 무관하게 가치가 있는 그 활동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선언적 정당화 논의는 이제 내재적 가치는 선언적으로 정당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누적된 경험이 각각 체계화됐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공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문교과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렇게 지식의 형식이라는 어떤 지위 비슷하게 이렇게 인문교과를 올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주지교과에만 특권을 부여하고 이제 실제 작용하는 세상에는 조금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피터스에 이어서 허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피터스가 문명화된 삶으로의 입문을 교육이라고 했다면, 허스트는 이제 실천적인 삶을, 실제적 사회로의 입문을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이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강조했고, 이 욕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리주의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공리주의는 인간 욕구와 욕망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간과했다라고 하면서, 허스트와 공리주의의 차이를 두자면 이제 역시 실천적 이성이 가장 큰 차이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